엄마, 나 간암 말기래. 간이식 받아야 한대. 간암이란 내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최민석은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42세 남자가 환자복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민석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8세의 영숙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거친 손,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그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는 밤밤 인생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장하겠습니다. 영숙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최동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1995년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들 민호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았습니다. 심야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졸음운전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오래된 아파트 하나와 빚 3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영숙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새벽 4시 30분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미성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성식당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시장 상인들이 아침을 먹으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허들의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2시간 정도 잤습니다. 오후 2시면 다시 일어나 근처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상가 청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계단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영숙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아팠고 허리는 걸레질을 하느라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세제와 차가운 물에 젖어 거칠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들들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따뜻한 밥과 국은 꼭 준비했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힘들지 하고 물으면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해. 영숙의 하루 수입은 군데 일을 합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아들들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면 영숙은 저녁 시간에 식당 설거지를 더 했습니다. 아들들 운동화가 낡으면 새 것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5년 넘은 옷을 입었지만 아들들 옷만큼은 남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민석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고3 겨울 수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원하던 서울대학은 못 갔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재수할까?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국립대면 등록금도 싸잖아. 영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재수를 하면 1년 더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영숙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민호는 공부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 기계과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두 아들이 모두 대학에 가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홀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영숙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석이의 등록금, 민호의 등록금, 생활비, 책값. 돈이 들어갈 곳은 많았습니다. 영숙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일하면 돈을 더 받았습니다. 2005년 민석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민석이는 학사모를 쓰고 영숙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진 속 영숙은 겨우 55세였지만 60대처럼 보였습니다. 고생한 세월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 민석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2007년 민호도 졸업했습니다. 민호는 중견기업 생산직으로 취직했습니다. 민석이는 중소기업 영업팀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취직하자 영숙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민석이와 민호는 월급을 받으면 엄마에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각자 50만 원씩. 영숙은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 우리가 모실게.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해야 해. 너희는 너희 미래 준비해야지. 결혼도 해야 하고. 영숙은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청소 일을 줄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고 허리도 펴기 힘들었습니다. 2010년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김지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예쁘고 말쑥한 여자였습니다. 영숙은 민석이가 데려온 지혜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석이 부탁해. 부족한 점 많지만 착한 애야.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석이는 회사를 5년 다니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영숙도 조금 보탰습니다.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결혼 후 민석이 부부는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민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독립해서 원룸에 살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남긴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외로웠지만 영숙은 견뎠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석이가 가끔 들렀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올 때마다 반찬을 잔뜩 싸주었습니다. 2012년 민석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이었습니다. 영숙은 걱정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초기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민석이는 돈을 벌었습니다. 2014년에는 손녀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하은이에요. 예쁘죠? 지혜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민석이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큰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업체들이 밀려났습니다. 민석이의 회사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 민석이의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습니다. 받을 돈 1억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민석이는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만 늘어났습니다. 민석이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지만 점점 자주 마셨습니다. 지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석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2병은 기본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민석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가끔 전화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잘 지내지? 민석이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걱정 마. 하지만 민석이의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넘게 과음을 계속하면서 간이 상했습니다. 처음엔 지방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간경화, 결국 간암이 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무시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민석이는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지혜가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간경화의 간암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민석이는 멍하니 의사를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말기입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살기 힘듭니다. 민석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2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딸 하은이는 이제 겨우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간이식을 어떻게 받나요?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생체 간이식이 가장 빠릅니다. 뇌사자 되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환자분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민석이는 병실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간이식.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민석이는 동생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호야, 형이야. 전화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형.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간이식 받아야 해. 간암 말기래. 너 혹시 검사 좀 받아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 침묵이 거절의 신호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작년에 간경화 있다고 해서 지금 약 먹고 있어. 민석이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형, 정말 미안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민석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민호는? 안 돼. 얘도 간이 안 좋다고 했었어. 지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 민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혈액형도 맞고 어머니 건강하시잖아. 민석이는 망설였습니다. 68세 어머니에게 간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뇌사자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퇴원 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찾아간다는 게. 영숙은 아들이 찾아오자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눈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석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민석이는 어머니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간암 말기래. 다행히 전이는 아직 안 됐다고 해서. 간이식 받아야 한대.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 간이식? 응, 의사가 그러는데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좋대. 근데 민호도 간경화로 약 먹는 중이라. 민석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게. 내 간 줄게. 엄마가 너 살릴게.
안 돼, 엄마 나이에 수술하시면. 영숙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살아야 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너는 하은이도 있잖아. 민석이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괜찮을 거야. 영숙은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CT 촬영 여러 검사를 거쳤습니다. 의료진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영숙과 민석이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기증 가능합니다. 혈액형도 맞고 어머님 간 기능도 양호합니다. 68세 연세치고는 건강하십니다. 민석이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 위험도는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분과 다시 상의해 보시고. 아니요, 괜찮아요. 제 아들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교수는 영숙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수술 전날 영숙과 민석이는 나란히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배를 가르고 간 일부를 떼어낼 것입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민석이가 어머니 병실로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걷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너도 안 자니? 민석이는 어머니 침대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영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먼저 들어가고 30분 후 민석이가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영숙의 복부를 절개했습니다. 간 오른쪽 옆의 60%를 떼어냈습니다. 옆 수술실에서는 민석이의 망가진 간을 제거하고 어머니의 간을 이식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이틀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영숙은 사흘 후에 깼습니다. 깨어났을 때 영숙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숙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염증이 생겼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의료진은 걱정했습니다. 민석이는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젊은 나이 덕분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너만 살았으면 됐어. 하지만 영숙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거의 회복됐습니다. 걸을 수 있었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생체간 이식 수술 비용은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석이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이미 2억이었습니다. 지혜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나한테 돈이 없어.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건 어때요?
영숙은 침대에 누운 채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파트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영숙이 평생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엄마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도 될까? 병원비를. 영숙은 잠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라. 엄마. 괜찮아, 너가 사는 게 우선이야. 민석이는 어머니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였으니 대출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 후 영숙과 민석이는 퇴원했습니다. 민석이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간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계속 아팠습니다. 퇴원하는 날 지혜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집은 좁잖아. 엄마는 엄마 집에서 쉴게. 하지만 혼자 계시면 괜찮아, 엄마 혼자 지낼 수 있어. 영숙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차가웠습니다. 한 달 넘게 비워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요리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죽을 쏘려 해도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 좀 힘들긴 한데 나아질 거야. 지혜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먼지가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지내기 힘들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됐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시세로 2억 8천만 원은 충분히 나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살기엔 아까운 집인데 지혜의 머릿속에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빚이 2억입니다. 이 집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이니까.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민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여.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 민석이는 놀랐습니다. 요양병원.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좋아? 응, 혼자 밥도 제대로 못 해드시는 것 같아. 우리도 돌볼 형편이 안 되잖아. 당신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고. 민석이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돈이 많이 드는데.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팔면 되지. 엄마 집을.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실 거야. 팔아서 요양병원비 쓰고. 우리 빚도 좀 갚고 나중에 어머니 나으시면 우리가 모시면 되잖아. 민석이는 찜찜했지만 아내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에서 좀 요양하시는 게 어때? 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요양병원? 응.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자. 지혜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든대요. 좀 비싸죠? 영숙은 놀랐습니다. 200만 원? 네, 그래서 어머니 아파트를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요양병원비 쓰고. 영숙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간까지 준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다면 집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지혜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도 민석이 이름으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세금도 절세되고. 영숙은 멈칫했습니다. 명의를 바꾼다. 그건 집을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명의를? 네, 어차피 민석이가 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편해요.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2022년 1월 영숙의 아파트는 민석이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나자마자 아파트는 매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영숙은 집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남의 집이 됩니다. 영숙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평화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영숙 말고도 3명의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바쁘니까 괜찮아. 가끔만 와도 돼. 민석이와 지혜는 30분쯤 있다가 떠났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와 지혜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한 번 왔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영숙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영숙 씨, 아들이 자주 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래도 와요. 우리 아들은 반년에 한 번 와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도에 나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민석이와 지혜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영숙이 있는 줄 모르고 복도 구석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아파트 판 돈으로 우리 빚 갚자.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엄마 요양비인데. 민석이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요양비는 한 달에 120만 원이면 돼.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200만 원 든다고 했잖아. 2억 8천 중에서 우리 빚이 억 갚고 남은 8천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어.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비가 120만 원, 지혜는 200만 원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이라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겠지. 어머니는 우리 형편 모르시잖아. 우리 집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영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 돈을 가로채려 한다니. 영숙은 조용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영숙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숙 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영숙은 순자에게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간까지 받아놓고. 나 어떡하면 좋아.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영숙 씨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증거? 네, 녹음도 하고 서류도 챙기고 나중을 위해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가 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챙겼습니다. 아파트 매매 서류 사본을 받아뒀습니다. 영숙은 또한 간이식 수술 병원비 영수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정확한 금액을 물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최민석 환자분 총 진료비는 7천만 원. 건강보험 적용 후보님 부담금은 3천만 원입니다. 영숙은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지혜는 병원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왔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증거를 작은 파일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USB에 저장했습니다. 영수증과 서류 사본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좀 보관해줘요. 알았어요. 걱정 마요. 잘 보관할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왔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석이는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 왔습니다. 올 때도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영숙은 71세가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2025년 2월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엄마, 민석아.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내일 엄마 좀 만나러 갈게.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와 지혜가 요양병원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자위가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하은이 좀 살려주세요. 영숙은 손녀 이름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은이가 왜?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백혈병이에요. 어머니 급성골수성 백혈병. 골수 이식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둘 다 안 맞아요. 어머니, 제발 검사 좀 받아주세요. 영숙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또 필요해서 온 것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검사 받을게. 민석이와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진실을 말할 때가. 영숙은 다음 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예약해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3년 전 간이식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영숙은 복도를 걸으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냈던 그날. 수술 후 극심한 통증. 그리고 그 모든 희생 뒤에 찾아온 배신. 혈액 검사실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꽂자 영숙은 팔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을 더 느꼈습니다. 또 다시 바늘을 맞습니다. 또 다시 아들을 위해 몸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석이와 지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그 걱정이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골수이식이 필요한 손녀를 위한 것인지. 괜찮아.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요양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은이가 어머니 덕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항암 치료받느라 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도 할머니 얘기하면 웃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녀 하은이 이제 11살이 된 아이.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손녀였습니다. 영숙이 요양병원에 온 후 민석이와 지혜는 하은이를 단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잘 지내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치료받으면서.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 돌아온 영숙은 순자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손녀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가 검사를 받았다는 것. 영숙 씨,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할 거예요, 진실을. 진실을요? 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다 보여줄 거예요.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영숙 씨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석이가 받았고 곧바로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적합성 검사에서 맞아요. 엄마랑 하은이가 맞아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또다시 이용당한다는 씁쓸함. 그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하은이는. 민석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영숙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수술하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요. 엄마 몸 상태 확인하고 바로 일정 잡았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2월 말의 하늘에는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준비한 거 다 챙겨주세요. 수술 끝나고 얘기할 거예요. 알았어요. 영숙 씨, 힘내세요. 수술 전날 민석이와 지혜가 하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녀였습니다. 하은이는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항암 치료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숙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아. 우리 하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안 간 게 아니라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빴어. 할머니, 제 병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고쳐줄게. 영숙은 손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이와 지혜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골수 채취는 간이식보다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71세의 영숙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영숙의 골수를 채취해서 바로 하은이에게 이식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숙이 깨어났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골반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놓아줬습니다. 민석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하은이도 잘 받았어요. 영숙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2번이나 엄마가 우리를 살렸어요.
민석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심인지 영숙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영숙은 퇴원했습니다. 하은이는 이식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첫날 밤 영숙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요? 내 진실을 밝힐 준비. 영숙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 병원비 영수증들, 아파트 매매 서류, 요양병원비 고지서.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민석이에게 쓰는 편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민석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둘을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너희가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었거든.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니.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내 간을 내게 줬어. 그게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어. 민석아, 엄마는 알고 있어. 내가 엄마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은 거. 요양병원비가 120만 원인데 엄마한테는 2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거. 간이식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1억 가까이 나왔다고 한 거. 엄마는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3년 동안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렸어. 너희가 찾아오기를,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하지만 너희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번에도 너희는 엄마가 필요해서 왔어. 하은이를 위해서. 엄마는 하은이를 사랑해, 내 손녀니까. 그래서 골수도 기꺼이 줬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야. 민석아, 엄마는 네가 변하길 바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 사랑한다, 민석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어. 영숙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경과가 좋았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사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해요. 다행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하은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 뵙고 싶어 해요. 그래. 주말, 민석이와 지혜 그리고 하은이가 왔습니다. 하은이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미소가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나았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정말 다행이다. 영숙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은 민석이와 지혜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표정으로 영숙을 봤습니다. 이제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지혜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건강하니 다행이야.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은이 완전히 회복되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실게요. 이제 요양병원에만 계시게 할 수 없어요. 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 말이 진심일까? 정말 자기를 모실 생각일까? 그래, 고맙다.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숙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내 다음에 민석이가 오면 그때 다 말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 용기 내세요. 영숙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일주일 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엄마 모시고 외출 좀 하려고요.
날씨도 좋고 엄마도 답답하실 것 같아서.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 그날입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날 민석이와 지혜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근처 공원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3월의 공원은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했어요. 드세요. 영숙은 도시락을 받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나 지금 얘기할 게 있어. 민석이와 지혜가 영숙을 봤습니다. 얘기요? 영숙은 가방에서 USB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혜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야, 너희가 지난 3년간 한 일들에 대한 증거. 민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영숙은 USB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너희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 내 아파트 판돈으로 빚 갚은 거. 요양병원비 거짓말한 거. 간이식 수술비 부풀린 것 다. 지혜가 부인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 다 들었어. 너희가 복도에서 한 대화. 요양비가 120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고 하자. 병원비 1억 가까이 나왔다고 하자. 다 들었어.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침묵했습니다. 영숙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기 증거도 다 있어. 병원비 영수증 실제로는 3천만 원이야. 요양병원비 고지서 한 달에 120만 원이야. 너희가 거짓말한 거지. 영숙은 서류를 민석이 앞에 펼쳤습니다. 민석이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너한테 간을 줬어. 내 몸을 갈라서 내 간을 떼어내서 너한테 줬어. 그런 엄마한테 너희는 뭘 했어? 민석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거짓말해도 돼. 엄마 돈 빼돌려도 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혜가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워? 내가 한 짓이 부끄러운 거지. 영숙은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혜야, 너가 계획한 거지. 내 아파트 팔아서 빚 갚자고. 요양비 거짓말하자고. 지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긴. 내 돈인데 내 허락도 없이.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민석이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왜? 창피해. 내가 한 짓이 창피한 거야? 영숙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야.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민석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석이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혜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민석아, 일어나.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숙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변하길 바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 하은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가르쳐줘.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하은이는 내 손녀니까 골수를 줬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민석이는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뿌리쳤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영숙은 휘청거리며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어떻게 됐어요? 영숙은 순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 잘했어요, 영숙 씨.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3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진실을 말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그것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민석이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 한 줄이 민석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며느리가 거짓말한 것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이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민석이는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해서 간을 떼어줬지만 그 후로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아파트 매매 서류가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민석이는 빚 2억을 갚았습니다. 남은 8천만 원은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요양병원비는 실제로 월 120만 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액 80만 원은 3년 동안 쌓여서 2,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도 민석이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간이식 수술비는 본인 부담금 3천만 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거의 1억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비를 냈으니 집을 팔아도 이해하시겠지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지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아내를 봤습니다. 당신이 시킨 거야. 아파트 팔자고 요양비 거짓말하자고 다 당신이었어.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잖아.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가족을 지키려고 엄마를 버린 거야?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내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린 건 자기였으니까요. 아내의 말을 따른 것도 어머니를 속인 것도 모두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최영숙 어르신 계신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403호씨세요.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석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403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다른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고 창가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봤지만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어제는 제대로 사과도 못했어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민석이는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자 씨, 그대로 계세요. 어차피 들을 얘기예요. 영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석아,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진심이야? 네, 엄마 진심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영숙의 질문에 민석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파트를 엄마 허락도 없이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요양병원비를 속였어요. 간이식 수술비도 부풀려 말했어요. 그리고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엄마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영숙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제일 속상한 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네. 돈은 그렇다 쳐. 네가 어려웠으니까. 엄마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근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거짓말을 했어? 엄마,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빚을 갚아야 해요. 아파트 돈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그랬으면 이해했을 거야. 내가 힘들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안 도와줘. 근데 너희는 엄마를 속였어. 엄마를 바보로 만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제일 속상한 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일 속상한 건 너희가 엄마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야. 간 줄 때는 필요하고 골수 줄 때는 필요하고 그 외에는 요양병원에 처박아 두면 되는 사람. 그게 엄마였어? 민석이는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년간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이 주름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석이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침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위로해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일어나.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절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응,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내 사과를 받아들일 시간. 그리고 너도 시간이 필요해. 진짜로 변할 시간.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변하는 걸 보고 싶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하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줘.
지혜한테 좋은 남편이 되어줘. 그리고 영숙은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진실하게 살아.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런 삶 살지 마.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민석이는 한참을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마주 본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보고 싶으시죠? 다음에 하은이 데리고 올게요. 영숙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 하은이는 보고 싶구나. 자주 올게요. 엄마 이번엔 진짜로. 민석이는 요양병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도 필요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는 지혜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지혜는 놀랐습니다. 응, 우리 집에? 응, 요양병원에만 계시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모셔야 해.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내가 어머니한테 잘할게. 고마워. 민석이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는 하은이를 데리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은이는 많이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좋아졌네. 응, 의사 선생님이 잘 낫고 있대요. 할머니 덕분이래요. 하은이는 영숙의 손을 잡고 쪼르르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영숙은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석이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여기서 요양하고 계셔. 근데 곧 우리 집으로 오실 거야. 정말요?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민석아, 엄마는 여기 친구들도 있고 익숙해졌어. 너희 집 가면 불편할 것 같아. 사실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아직 아들네 집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대신 자주 와줘. 하은이도 데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석이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 그날부터 민석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하은이와 함께, 때로는 지혜와 함께, 때로는 혼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는 나물, 조림, 찌개. 지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고맙게 받아먹었습니다.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다. 영숙의 짧은 대답에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계속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숙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요. 이게 뭐니? 아파트 매매 대금 2억 8천만 원 중에서 제가 쓴 돈 내역이요. 다 정리했어요. 영숙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빚 상환 2억 원, 사업자금 5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엄마 돈을 함부로 썼으니까요. 최소한 어디에 썼는지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민석이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요양병원비 차액이요.
3년간 월 80만 원씩 총 2,880만 원.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놀랐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제가 야간 알바했어요.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낮에 회사 일하고 밤에 알바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석아,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아파트 매매 대금 전부를 돌려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속여서 가져간 돈은 돌려드려야죠. 영숙은 수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였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영숙은 수표를 다시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희가 가져하으니 학비로써. 엄마. 엄마는 필요 없어. 요양병원비는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해. 이건 하은이 미래를 위해서.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이건 엄마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엄마가 주는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결국 영숙이 이겼습니다. 민석이는 수표를 받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요양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춘자와 함께였습니다.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춘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내 아들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민석이가 많이 변했어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월의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춘자 씨, 나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춘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영숙 씨가 편해지는 거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민석이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민석이, 지혜, 하은이, 그리고 동생 민호까지 함께였습니다. 민호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작은 아들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 근데 형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다고.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괜찮아, 내가 바빴잖아. 가족들은 영숙을 모시고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 옆에 쪼르르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대견하다. 그리고요,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할머니한테 연주해 드릴게요. 영숙은 손녀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생신이시잖아요. 영숙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네. 저희가 준비할게요. 여기서 작은 파티 할게요. 파티까지는 엄마, 해주세요, 제발. 우리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영숙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후 토요일 민석이 가족이 요양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병실은 풍선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빌었어. 무슨 소원이세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영숙은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민석이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영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석이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생신을 축하합니다. 엄마,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진실이 중요하다는 거,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 엄마, 저 이제 하은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족을 아끼라고,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민석 올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네, 엄마. 엄마가 너를 용서할게. 민석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년 만에 진심으로 안는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엄마 아들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혜와 하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가족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민호도 한 달에 2번은 꼭 왔습니다. 하은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번씩 할머니를 찾아와 피아노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에 배운 곡이에요. 하은이의 손가락이 요양병원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손녀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민석이의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밑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지혜야.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순자와 함께 요양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 씨, 후회 없으시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 없어요. 진실을 말한 거, 용서해 준 거, 다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할머니는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간을 떼어주고 골수를 떼어주고 집까지 빼앗겼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아들의 진심이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6년 6월 나는 행복하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한정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밤밤 인생 사연이었습니다.